바로 이 영화 덕분에, 워커힐에서 만납시다 덕분에 정말 폐지되기 직전에 최후반기의 서울 전차의 모습이 그 컬러로서, 총천연색으로서 담길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안녕하십니까. 한국영상자료원 정종화입니다. 오늘은 도시공학 연구자 김영준 선생님을 모시고 작년에 마부와 오발탄 편에 이어 한국영화 공간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영화를 만나보고자 합니다. 선생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의 도시계획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김영준 선생님과 함께 말씀 나눌 영화는 한영모 감독의 1966년작 워커힐에서 만납시다입니다. 영화의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영화 속 등장인물들이 워커힐에서 만나야 이야기가 끝나는 영화인데요. 과연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볼거리들이 있는지 즐기는 것이 당대 관객들의 감상법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워커힐에서 만납시다에 기록된 서울의 모습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시간과 공간적인 배경은 1966년의 서울입니다. 1966년의 서울이라고 하면은 서울의 근현대사를 통틀었을 때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많은 고가도로와 지하차도, 그리고 수많은 택지가 그 당시에 개발되었고, 그 이호철 작가의 서울은 만원이다라는 소설이 연재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이 영화의 두 주연이 1966년의 서울을 어떻게 걷고 또 탐험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장면은 그 극초반에 등장하는 서울 시내의 정경시입니다. 서울로 향하는 열차 내부에서 처음 만난 노인과 삼룡이는 서울에서 사람을 찾는다는 공통적인 목표 덕분에 금세 의기투합을 합니다. 이후 그 두 사람이 당도한 서울이 얼마나 광활하고 또 복잡 다단한 도시인지가 그 초반 5분에서 6분 사이의 시퀀스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 시퀀스를 통해서 우리는 흑백 사진으로만 보아오던 혹은 흑백 필름으로만 보아오던 당시의 서울을 총천연색으로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전반부의 5분 30초 무렵의 쇼트에서는 그 남대문, 숭례문을 중심으로 동쪽에 서 있는 1화 빌딩, 그리고 북쪽에 서 있는 그랜드 호텔이 뚜렷하게 확인됩니다. 1화 빌딩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당시에 일본인 건축가에 의해 지어진 아르데코 양식의 오피스 건축인데요. 이에 반해 그랜드 호텔 같은 경우에는 해방 이후에 한국인 건축가 나상진 씨가 설계한 모더니즘 양식의 오피스 빌딩으로 숭례문이라는 조선시대의 거대한 랜드마크 사이를 두고 일제강점기와 그다음에 해방 이후 한국의 근대라는 대칭적인 상징 건물들이 배치된 쇼트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후반부의 쇼트에서는 충정로 입구에서 서울시청 앞 광장을 바라봄으로써 서울 시내를 무수히 오가는 사람들과 자동차 행렬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쇼트 왼편의 빌딩에는 코리안 에어라인즈라는 간판이 확인되는데요. 이 간판은 지금의 대한항공, 그러니까 한진그룹 소속의 대한항공이 탄생하기 이전에 공기업 시절의 대한항공 공사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제법 커다란 규모의 가건물이 설치된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곳에서는 당시 불도저 시장이라고 불렸던 김현옥 서울시장의 수많은 서울시정 혹은 행정에 관한 홍보 행사가 개최된 곳이었습니다. 특히 워커힐에서 만납시다가 촬영되었을 1966년 하반기 무렵은 이 김현옥 시장이 취임 직후에 아주 열정적으로 서울시정에 임하던 시기인데요. 당시에 그 신문 기사나 혹은 서울시 자료를 찾아보면은 정확히 이 영화가 촬영된 무렵에는 연루 현대화 전시가 개최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극중의 노인과 삼룡이가 서울 시내를 활보하다가 분명 이러한 대한항공 공사의 빌딩 혹은 연루 현대화 전시장 앞을 지나치면서 문맥상으로 아마 서울의 초현대적인 도시 문명에 충분히 감탄을 했을 것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앞을 걷던 노인과 삼룡이가
아이고 이게 다 뭐여 하면서 올려다보는 꺽다리 빌딩이 등장을 하는데요. 정확히 6분 초반 무렵에 등장하는 이 빌딩 이름은 바로 현재 한국은행 소공별관 빌딩입니다. 이 빌딩은 1965년 12월에 한국상업은행 본점으로서 지어졌는데요. 지금으로 보면 그렇게 높지 않은 13층의 높이이지만은 당대에는 중공 소식이 수많은 일간지에 보도될 정도로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63빌딩 혹은 롯데월드 타워 그 이상의 그 일종의 랜드마크적인 의미를 띠고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갓 상경한 노인과 삼령이에게 높이 50m를 훌쩍 넘어가는 13층의 빌딩은 정말로 경이 혹은 경이를 넘어서는 불가사의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다음 씬에서 노인과 삼령이는 지금의 명동길을 활보하는데요. 두 사람의 저 뒤편에는 미도파 백화점이 저 멀리 찍혀 있습니다. 참고로 미도파 백화점은 2000년대 이후에 현재 롯데백화점 영플라자로 리뉴얼이 되었는데요. 이 백화점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1930년대 후반, 1939년에 일제강점기 당시에 일본인에 의해서 지어진 초지하라는 백화점이었습니다. 이런 백화점 또한 시골에서 상경한 노인과 삼령이에게는 마치 별천지와도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극 중에서 총 남산의 중턱을 3번 오릅니다. 첫 번째는 노인의 딸을 찾기 위해서 남산 중턱의 그 호화로운 주택지를 탐색하고요. 두 번째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시민회관에서 소란을 피우고 쫓겨난 뒤에, 세 번째는 거의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이제 남산 중턱에 올라가서 두 사람들이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이렇게 중요한 심정의 변화 혹은 극중의 고비마다 남산을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이런 남산을 오른 이유를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인의 딸을 거둬들인 중상류층의 주택 밀집 지역으로서 등장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극 중간중간에 서울의 시내 전경을 효과적으로 담기 위해서 어찌 보면 당연하게 남산의 중턱을 그 촬영지로 선택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공교롭게도 혹은 감독이 정말로 의도한 것인지 갈등이 격양된 순간마다 물리적으로도 높은 곳에 위치한 남산을 촬영지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주연 두 사람의 감정선과 서울의 지리적 공간이 마치 동조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생각해보면은 정말로 서울 시내를 활보하느라 힘들고 지쳤을 텐데 남산 중턱까지 길을 쓰고 올라갔을 두 사람의 모습이 어찌 보면은 그러한 행위 자체가 코믹하게 다가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인과 삼룡이가 남산에서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렇죠. 남산에서 내려온 노인과 삼령이는 잠시 시내 한복판에서 몸을 쉬어가는데요. 몸을 쉬어가는 장소가 다름이 아니라 서소문 고가차도의 입구입니다. 정확히는 서소문 고가차도의 시청 방면 램프인데요. 서소문 고가차도는 1966년 6월 25일에 개통된 우리나라 최초의 장대한 입체 교차 시설로서 당시에도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소문 고가차도가 위치한 충정로는 1960년대 중반부터 5층 이상의 당시로서는 상당히 고층의 오피스 빌딩이 우후죽순 들어서기 시작한 서울의 중심 업무지구였는데요. 이 씬에서도 서소문 고가차도의 시청 방면 램프에서 잠시 몸을 쉬어가는 두 조연의 등 너머로 갓 준공된 빌딩들, 예를 들면은 대한생명 사옥이라든가 혹은 60년대 후반에 한국인 건축가들에 의해서 지어진 많은 근대적인 빌딩들이 잡혀 있습니다. 저도 영화를 보면서 두 인물이 왜 서소문 고가차도의 램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렇죠. 남산 중턱에서 서소문 고가차도까지는 아무리 빨리 걸어도 20분 이상이 소요될 텐데요. 생각해 보면은 이제 서소문 고가차도는 이 영화의 크랭크인 직전에 갓 개통된 최신의 토목시설이자 그리고 배경으로 서울의 정말 이 메트로폴리스적인 오피스 빌딩들이 솟아있는 지극히 도회적인 장소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영화의 제작진 혹은 감독이 이제 의도적으로 이 공간을 촬영지로 선택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시골에서 상경한 두 사람의 처지와 아주 극적으로 대비되는 도시 공간을 촬영지로 선택함으로써 두 사람이 놓인 어쩌면 사회 경제적인 혹은 당장의 지금의 처한 여건을 아주 극대화하고 효과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네, 영화에서 노면전차가 등장하는 모습이 대단히 이색적인데요. 노면전차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남산 중턱을 뒤로 한 노인과 삼령이는 그 서소문 고가차도를 거쳐서 다시 시청 앞으로 돌아오는데요.
여기서 두 사람은 난생 처음 보는 보행자 신호등 앞에서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무단횡단을 감행하고 곧이어 순경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바로 그 장면에서 노면 전차가 두 사람의 이제 뒤편을 아주 이제 느긋느긋하게 지나가는데요. 그 서울에 최초로 노면 전차가 등장한 것은 1899년의 일인데요. 1899년에 서울에 이제 최초로 노면 전차가 개통하고 난 이후에 이 영화가 촬영된 1966년 6월 1일까지 바로 직전이죠.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서울의 대표적인 대중교통의 이 전차는 전력회사, 다시 말해서 이제 민간 회사가 전적으로 운영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1966년 6월 1일 이 작품이 촬영되기 바로 얼마 전에 서울 노면 전체 운영 주체가 기존의 한국전력에서 서울시로 넘어오게 됐는데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매일 타고 있는 서울 지하철의 운영 주체인 서울교통공사에 어찌 보면 되게 전신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러한 역사적 사실만 놓고 보면은 서울시가 정말 공공교통을 이제 주도적으로 행하겠다는 의지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실은 서울시가 노면전차 사업을 인수한 것은 어디까지나 본인들의 자산으로 편입한 다음에 완전히 폐지하기 위한 아주 단편적인 정책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정말 아주 다행스럽게도 청록색의 은은한 빛깔의 노면전차 차량이 또렷하게 담겨 있는데요. 이 영화가 개봉되고 채 2년도 지나지 않은 1968년 11월 30일에 서울시의 노면전차는 영원히 폐지되고 맙니다. 물론 당시에도 노면전차의 폐지를 아쉬워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일간지에도 보도가 되고 당연히 기록 영화로도 남고 했지만은 거의 모든 자료가 흑백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영화 덕분에 워커힐에서 만납시다 덕분에 정말 폐지되기 직전에 최후반기의 서울전차의 모습이 그 컬러로서 총천연색으로서 담길 수 있게 된 것이었죠. 한편 노인과 삼룡이는 삼룡이의 옛사랑인 노옥순을 찾아서 인기 작곡가 구봉칠의 저택, 명동의 세시봉 뮤지컬을 거쳐서 남산의 서울 텔레비전 방송국 스튜디오에 도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울 텔레비전 방송국이란 지금의 KBS인데요. 1966년 12월,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에 당시에 공보부의 주도로 이제 국영방송으로서 개국한 KBS는 지금 여의도 사구로 이전하기 전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 상가에 남산 중턱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참고로 극중에 등장한 KBS의 스튜디오는 2020년 현재 지금도 거의 원형을 유지한 채로 오피스 혹은 이제 케이블 TV 사옥으로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이 작품이 컬러 영화였던 덕분에 당대에는 필시 흑백으로서 송출이 되었을 가수 이금희 씨의 가창 수록 씬이 물론 어디까지나 연출된 것이라고는 해도 총천연색으로 담겼다는 사실입니다. 흑백 TV 시절의 방송국의 스튜디오 내 외부를 오롯이 컬러로 담아낸 것은 아마 이 작품이 아마 역사상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과 삼룡이는 KBS 스튜디오에서 시민회관으로 행보를 옮기게 되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인과 삼룡이는 KBS 스튜디오의 입구에서 가수 남미라를 찾으려면 서울 시민회관으로 가라는 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곧장 시민회관으로 향하는데요. 그 장면에서 카메라는 당시 시민회관의 상징과도 같았던 높다른 탑신부와 그리고 상당히 넓은 주출입구를 멋진 패닝샷으로 담아냅니다. 참고로 주출입구에 걸려진 11월 4일의 대희극 제전이라는 간판을 통해서 이 작품의 촬영 시기를 대략적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회관의 시퀀스에서는 자니 브라더스의 방앗간집 둘째 딸, 이미자의 흑산도 아가씨 등 유명 가수의 가창신이 이어지다가 노인과 삼룡이가 무대뿐만 아니라 대기실에까지 난입하는 코미컬한 씬으로 끝을 맺습니다. 물론 당시 관객들에게 이 장면은 정말 큰 웃음을 주었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이 영화가 개봉하고 채 6년도 지나지 않았던 1972년 12월에 시민회관에서 발생한 대화재로 인해서 50여 명이 사망하고 건물 자체도 완전히 소실되고 맙니다. 이후 1978년 같은 자리에 세종문화회관에 지어져서 지금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노인과 삼룡이가 서울시청 방면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두 사람은 이제 시민회관에서 쫓겨나고 남산 중턱에 한번 올라간 다음에 이제 도로 귀향하려고 마음을 먹고 시청 앞 광장을 배회하게 됩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1960년대 중반에 시청 주말 빌딩군의 모습이 총천연색으로 담기게 됩니다. 지금은 재능교육 빌딩으로 개칭된 옛 뉴코리아 호텔의 포치 부분이
두 사람의 배경에 등장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195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 나름 이제 고층 빌딩으로 유명세를 떨쳤던 개풍 빌딩, 그리고 롯데호텔에 자리를 내주고 철거되어 버리고만 반도호텔 등도 화면에 컬러 영상으로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옛 시청사의 철거, 그리고 이제 현재 서울시청사의 건설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개변되어 버린 서울시청 북쪽의 공간 또한 이 씬의 중요한 무대로 등장하는데요. 이 작품에서 바로 이곳을 촬영지로 설정해 준 덕분에 그 지금은 거의 컬러 사진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서울시청 뒷부분에 대해서 현재와 과거의 비교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영화의 후반부가 되면 등장인물들은 워커힐로 다 모이게 되는데요. 당시에 워커힐이라는 곳은 어떤 공간이었나요? 그 워커힐은 처음부터 미군의 휴양소로서 지어진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부터가 초대 미 8군 사령관이었던 워커에서 따온 것이고요. 정부 주도로서 지어진 시설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관광공사의 전신인 국제관광공사라는 국영기업체가 운영을 했습니다. 이후 1970년대에 들어와서 민간 기업에 분화되어서 지금의 워커힐 호텔 리조트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참고로 당시에는 그 세계의 결혼식이라고 불렸던 신성일과 엄앵란의 결혼식이 치러졌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당대 서울 시민들에게는 워커힐이라고 하면은 정말 꿈과도 같은 종합 의략시설 혹은 이제 리조트 파크로서 인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워커힐에서 만납시다는 시골에서 상경한 노인과 젊은 청년이 각각 딸 그리고 애인을 찾아다니는 이야기인데요. 남정임이 연기하는 그 딸이자 애인인 여성은 그들의 행보와 계속 엇갈리게 되죠. 이것이 영화의 서사가 나아가는 한 축입니다. 스님께서도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과정에서 관객들은 순에 잃어버린 아버지인 대훈, 그리고 옥순에 헤어진 애인인 삼룡과 함께 서울의 큰 건축물들을 구경하며 함께 돌아다니게 됩니다. 또 하나의 다른 축은 당시 대중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배치한 가수와 무희들의 생생한 공연 장면입니다. 그 덕분에 방송국의 스튜디오라든지 시민회관의 무대와 관객석이라든지 또 동양호텔, 워커힐 호텔의 클럽까지 그 공간의 내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영준 선생님도 마지막 말씀해 주시죠. 워커힐에서 만납시다는 분명 심오한 주제의식을 담거나 당대 사회 문제점을 신랄하게 짚어내는 작품은 아닙니다. 홍보 문구에서부터 나타나듯이 호화찬란한 총천연색 뮤지컬 희극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감독을 비롯한 이 작품의 제작진들은 보다 재미난 뮤지컬 희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서울 시내 곳곳을 누볐습니다. 만약 첫 10분 동안 카메라가 숭례문과 시청 전경을 담지 않고 남산 중턱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전경에 대한 씬이 없었다면 노인과 삼룡의 자충우돌이 이렇게까지 극적으로 다가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이 작품 속에서 1966년의 서울은 단순한 배경을 넘어서 하나의 중요한 배역이었던 셈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극영화이지만 당시 서울이라는 공간이 영상으로 기록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 가치를 찾는 것이 이 콘텐츠를 기획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한국영화 공간 워커힐에서 만납시다 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